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옳다는 것이 다시 한번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주요 요지에 호가 내린 매물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는 평가가 60%를 돌파한 것입니다. 매불쇼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 부동산 이슈 저희가 2부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다루긴 할 텐데 아주 그냥 짧게만 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표 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전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흔히들 떠돌려 네, 맞습니다.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어요. 예, 지지율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 엠브레인하고요.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일에서 4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서 전국 지표 조사를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일단 지난주보다 4% 오른 63% 긍정적인 어떤 그런 지지율이 나왔고요. 부정 평가는 30%인데 지난 조사보다 1%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별 지지도를 봐도요. 민주당이 41%였고 국힘은 22%를 기록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1% 올랐고 국힘도 약간 2% 정도 오른 그런 수치입니다. 네. 그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5월 9일부로 이제 끝을 내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팔 기회를 4년 동안 줬습니다. 팔 그렇죠? 기회를 4년 네. 동안. 그런데 이번에도 팔 기회를 이제 5월 9일까지는 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중과 부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팔면 나중에 파는 것보다 얼마나 더 금전적 이득이 되는지 이게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임광영 국세청장이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본인의 SNS에 올렸더라고. 예. 요거를 다주택자들한테 뿌려야 돼. 요거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자, 지금 보면은 개정 2주택자들을 보면은 저기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양도 차액을 10억이라고 이제 가정을 그렇죠. 하고 만든 거야. 예.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팔면 2.6억 원 내면 돼. 2억 지금, 6천. 2억 6천이지. 네. 지금 팔면. 근데 이번에 기회를 못 잡고 4년 동안 기회 줬잖아. 네. 근데 다음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5억 9천을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3주택 이상인 사람은 6억 8천. 와. 그러니까 지금 팔면은 2억 6천 정도로 해결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요걸 이제 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최소한 6억 이상 음. 이렇게 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 많이 줬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악마와 이런 거랑 전혀 맞지 않아요. 이건 그냥 경제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저렇게 세금을 더 많이 내고도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갖고 있는 하면 거지. 돼.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맞아요. 네. 근데 나중에 내가 저렇게까지 돈을 많이 내? 그렇죠. 이거는 경제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예. 없지? 하면 지금 팔면 돼. 네. 간단합니다. 국세청장님이라 국세만 계산하신 것 같은데. 국세의 10% 지방세가 또 붙잖아요. 저거보다 더 세금이 더 많아질 텐데 더 많아요. 아마 국세만 계산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관에서는 대통령님 이번에 지지율 또 올라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가져야 들어요. 돼. 이제 대한민국의 이 미친 집값, 이 망국적 네. 현상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망하자는 얘기랑 전 똑같다고 네.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부의 왜곡, 부를 이상한 방식으로 그동안 만들어왔던 방식에 그렇습니다. 대한 걸 이제는 그 철학을 대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 지금 정부의 이 노력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더 앞으로 박수 보낼 거라고 저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 우리가 이제 언론, 미디어에서 흔히 보는 부동산 전문가들, 예. 이 사람들의 특징을 너무너무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네. MBC 100분 토론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네. 아주 흥미로운데요. 재밌겠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궤변이 뭐냐? 잠깐 좀 올려주실래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진보 정부의 규제 정책 때문이래.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규제 정책을 하는데 집값이 오르냐? 말이 안 되잖아. 예. 근데 집값이 내리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 때문에 내린대.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예. 자, 이거를
대놓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에 먹혀왔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규제 정책을 했을 때 그때 집값이 올랐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 정책 때문에 올랐대. 근데 떨어지면은 진보 정부야 같은 진보 정부 떨어지면은 요거는 정책이 먹힌 게 아니고 미국 금리 때문이야. 다른 요인이 있다. 쥐들 멋대로야. 이게 먹혀 왔었어 그동안에. 네.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따져보게 되면 입주 물량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입주 물량이 10년 내 최대로 나왔음에도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을 합니다. 보유세도 올립니다. 매물 잠김이 생깁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입주 물량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잠기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고요. 불안한 수요자들이 2017년, 18년, 19년 기다려줬습니다. 3년 동안 못 잡으니까 2020년부터 무주택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단순한 논리예요. 근데 오해가 있으신데 그러니까 정책이 집값이요. 네. 김희만 소장님 계속 오른 게 아니에요. 2020년, 22년과 23년도에 서울의 집값이 하락해요. 2022년 미국이 금리 올리면서 떨어졌죠. 불확실성.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만 생각하면 눈 커졌어. 아니 그 효과라는 게 정책의 레깅 일종의 시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2022년 말에 집값이 떨어진 건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서 이제 QT 거 보세요. 긴축으로 왜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 때문에 올랐다고 하고 왜 그때는 갑자기 금리 얘기를 합니까? 이게 좀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니, 상황이 2022년에 참여정부 때도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폭발해서 집값이 오른 거예요. 정책을 잘못한 게 아니고. 이게 그동안에 먹혀왔었어. 말이 안 되잖아. 네. 어떻게 규제 정책 때문에 올라. 그렇지. 그 말이 안 되잖아. 규제 정책이 안 먹혔다. 요거는 뭐 100번 양보해서 말이 예. 맞죠. 근데 규제 정책 때문에 올랐다? 그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맞잖아.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궤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세 물건이 줄어들어서 결국 세입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요것도 역시 이광수 소장이 바로 또 정리를 합니다. 네. 그거 짧게 보겠습니다. 이 다주택자 규제로 사실 이 집주인이 세금의 임대료에 반영되면서 전세 매물은 안 그래도 희귀한데 비싸진 월세를 감당해야 하고 저축의 여력도 이제 부족해지게 되면서 결국 내 집 마련하고는 되게 멀어지게 되는 서민층을 돕겠다고 만든 이 규제의 역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월세가 노무현 정부 때는 서울에 한 20%가 올랐고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2022년에 종부세가 완화되기 전까지 30%가 올랐어요. 종부세 전가 효과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월세화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서 옛날에는 전세금을 가지고서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월세를 많이 내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하고 월세 물건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수를 모르는 얘기예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사요? 두 종류가 사겠죠. 또 다른 다주택자가 사거나 아니면 무주택자가 사거나. 그러면 또 다른 다주택자가 사면 전월세 물건이 안 줄죠. 그런데 무주택자가 사면 어떻게 됩니까? 전월세 물건도 줄지만 전월세 수요도 줄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에요. 네. 저희가 뭐 수도 없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냥 보는 걸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지금 또 장난질하는 애들 다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박살을 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런 발목 잡는 애들. 박살 내주세요. 네. 많죠. 네. 근데 그 요거를 처음부터 그냥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고 언어 문제예요. 아, 언어 문제. 언어 문제예요. 그냥 소통의 문제고 사기꾼의 문제고 속이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걸 수십 년 동안 먹혔어. 그 사기가 먹혔어. 이게 먹혔어. 근데 또 사기를 쳐? 그게 백분 토론에서 또 사기 치더라고.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사기를 치는 거야. 그렇게 보이는 계속 거야. 사기를 치는 거야. 근데 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 몰라. 당하는 줄 몰라. 국민들이. 네.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전문가가 뭔가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사기를 치는 것처럼 보여. 걔네들만 존재하면 안 먹히지. 언론이 도와주지. 붙죠. 그렇죠. 거기에 정치인이 또 붙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자기들이 사기를 친다는 걸 모르고 지금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네. 그게 큰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은 뭐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거든요. 언어는 존재의 집. 존재의 집이야? 예. 오. 존재라는 거는 실체잖아요. 실체인데. 언어는 우리가 만든 거잖아. 네. 가공이잖아. 네. 예? 근데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하나의 모국어만 이해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언어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괴테나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줄 알고. 네. 언어는 존재의 그릇이다 어때요? 아니, 뭐 그런 이야기예요.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받아. 아니 안 받아줘. 그래서 여유가 없네 저분들이 아니 여유가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저분들이 뭐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본인들도 그런 단어를 늘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것 뿐이에요. 타성에 젖어서.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100분 토론에 나왔는데 우리 제가 이제 최경영 TV에서도 이광수, 최상욱 우리 두 전문가를 늘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딱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김인만 소장이랄지 그다음에 이창문 교수였잖아요. 이 두 분이 딱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렇게 끌려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엄청 무서운 힘입니다. 그게 어떤 단어들이고 어떤 프레임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김인만 소장이 처음에 100분 토론 시작할 때 처음에 했던 말을 좀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네, 그럼 몇 번인지. 시점을 보자면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5월 9일 100일 남겨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아쉽다는 거고요. 그러면 1월 15일에서 1월 2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국민들이 당황스러운 반응. 차라리 11호 대책 발표했을 때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토지거래가 구역도 5월 9일 이후에 할 테니까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라고 했다면 오히려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자,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분은 늘상 저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조중동이나 매일경제나 다 저렇게 써요. 국민들이 당황스러운 반응. 그리고 이창문 교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창문 교수는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장? 한번 들려주실래요? 한번 볼까요? 예. 갑자기 터져 나오는 일이고 실제 시장에 대한 뭐 현상이라는 게 계속 오래된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뭐 신경질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라는 게 자, 저기에서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저분이 뒤에 시장에서 불확실하게 바라보고 있다. 시장에서 불확실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당황하는 반응. 그다음에 이창문 교수도 시장에서 불확실하게 바라보고 있다. 김인만 소장이나 이창문 교수나 다 전문가들이신데 리터러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국민이에요? 국민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잖아요. 국민은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근데 이 지금 이슈가 뭐예요? 다주택자잖아. 왜 넓혀? 주택 양도세 하나씩 따져봅시다. 주택 양도세 유예 기간이 있었어. 4년. 예. 그거를 종료시킨다는 거야. 네. 이게 가장 드라이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주택 양도세 유예 기간을 4년 동안 계속 시간을 유예시켰는데 시간 줬잖아. 이걸 이제 종료시킨다. 네. 근데 다주택자를 시장하고 국민이라는 말로 바꿔버려. 야. 우리가 그 문제 의식 없이 듣게 돼. 그렇지. 일부인데. 그렇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부냐? 지방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걱정 안 해요. 안 오르니까 집이. 그렇지. 양도세라는 거는 집값이 올라야 때 해당하는 거야. 그렇잖아. 집값이 올라야 해당하고 여러 케이스에 해당해. 지방은 해당 안 돼. 그런데 서울의 S급이나 경기도의 SA급 아파트도 좀 가지고 있고 몇 채 가지고 있고 지방에도 가지고 있고 서울에는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거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몇 프로나 될까? 그거는 진짜 서울의 S급 아파트라는 거 있잖아요. S급 아파트라는 거는 SK증권에서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해놨던데 아파트 소유자들 중에서도 8%밖에 안 돼요. 아파트 소유자 중에 8%. 자, 그러면 서울이 한 9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 소유자들은 한 200만 될라나? 300만 될라나? 그 중에서 8%라고 쳐보세요.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경기도까지 S급, A급 다 합해가지고 한 15%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다주택자를 뽑아야 돼. 그렇지. 1가구 1주택자는 상관없는 거야. 예. 그러면 거기에서 곱하기 한 30%를 해봐요. 몇 프로가 나오는지. PK 한 5%나 나올 거예요. 극소수야, 극소수.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국민이 돼. 그리고 갑자기 시장으로 돼. 둔갑시켜버려. 그리고 국민이 당황했대. 국민이 이게 황당한 이야기예요. 가령 제가 어떤 코스닥에 이상한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거의 모든 주식 참여자들이 이 주식은 가지고 있질 않아. 나만 가지고 있어. 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주식 참여자들 1,500만 명 중에서 한 5% 된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말이야.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신경도 안 썼는데 이거 갑자기 발표하면 어떡해? 그 꼴이야. 그 꼴이야. 그 꼴. 근데 이 5% 사람들은 늘 신경을 쓰고 있거든. 그렇죠. 자기 주식이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집이니까. 그 다주택자들 서울 S급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5월 9일이면 종료되는데 어떻게 할까? 증여할까? 고민하고 있었겠지. 아들한테 증여할까? 아니면 팔까? 고민하고 있었어. 그렇겠죠. 이 사람들이 왜 이게 지금 100억, 200억짜리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합하면. 그리고 그 정도의 자산, KB금융 부자 보고서에 있는 47만 명 안에 드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어? 당연히 관심 있지. 관심 많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일 아니니까 관심 없어. 나는 없었고. 네. 나는 없었지. 솔직히 유해했다는 사실 몰랐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갑작스럽지. 예. 근데 그게 내일이야? 내일 아니잖아. 내일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말을 이렇게 바꿔버리지. 거기다가 어떤 말도 바꾸냐면요. 다주택자라는 말도 조그맣게 하고 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 이게 1월 25일 연합뉴스 첫 번째 보도예요. 헤드라인이. 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이라고 해. 양도세 중과 시행이 후폭풍이야? 우리가 유예라고 하면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레이스 피리어드예요. 그레이스야, 그레이스. 은혜가 넘치잖아. 은혜. 혜택을 주는 기간이야. 4년 동안 혜택을 주는 특혜 기간이라고. 그래. 특혜 기간이 종료가 된 거야. 그럼. 다주택자의 양도세 특혜 기간이 종료가 된 거잖아. 네.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정상화 됐다. 요 정도가 적당한 거 아닌가? 그게 그 중립적 표현이죠. 그렇지. 중립적 그러니까 표현이야. 중립적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 관점이냐면 다주택자들 관점이란 말이에요. 아까 5% 다주택자들 그 사람들한테는 후폭풍이야. 그렇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타격이 있어. 그 사람들은 철렁거려. 내가 가격이 낮춰서 좀 내놔야 되나? 그러면 내가 이득이 아닌데?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내가 17만 원에 팔 걸. 그게 내 가격이야? 아니잖아. 누구도 그거를 가격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네. 그거는 내가 판 가격이 가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시장 가격은 이미 형성돼 있는 거죠. 내가 급하면 파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왜 17만 원에 안 판 자신을 탓해야지. 왜 시장을 탓해? 이거 말이 안 돼. 자, 그러면 정부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 정부는 가격은 그렇잖아요.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 네. 정부는 뭐 하는 데가 정부야? 정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사회 시간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는 곳이 정부야.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정된 자원이 어디야? 한정된 자원 세금. 아니, 한정된 자원은 땅 같은 게 땅 한정된 얘기할 자원. 거야? 땅이잖아. 묻지 말고 얘기해.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한정됐냐면 가장 한정돼. 우리 헌법에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있잖아. 네. 영토 국민 주권. 영토잖아. 영토야. 헌법에 있잖아. 네. 이게 얼마나 한정됐고 얼마나 헌법적이고 얼마나 공공적이야.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막 통일하고 막 어디 가서 막 확장시켜서 우리 영토를 막 늘릴 수 있어? 아니잖아. 트럼프는 가능하죠. 그게 수십 년 동안 강남에 집중돼서 개발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이
강남 쪽에 쏠렸잖아 수십 년 동안. 국가가 특혜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정부의 역할이 뭐라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효율적으로 배분됐어? 아니죠. 아니 축구를 하는데 그라운드를 넓게 써서 막 이쪽 저쪽으로 패스를 하고 손흥민이 막 이쪽 저쪽으로 뛰어가야 골이 나오지. 그렇죠. 그렇죠. 효율적 한쪽에서 특혜. 맨날 무슨 뭐 우측에서 맨날 박지성이만 이용하면 골이 나옵니까? 그쪽은 다 막고 있는데 그렇죠.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이제 됐어. 안 그만해. 돼, 안 돼. 이제 그만해. 됐어. 이제 요 정도면 충분히 전달됐어. 이해됐지? 됐어. 이해됐지? 이제 됐어. 이해됐지? 완벽해요. 예. 됐다. 아, 깔끔하다. 일단 첫 번째 사실상 사기 수법은 여기서 이제 차단합니다. 예. 더 이상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일부를 전체인 양 과장하지 마십시오. 이건 사실 과장도 너무 심한 과장이야.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국민으로 둔갑시키고 시장으로 둔갑한다. 요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진짜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져.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까요? 안에 부동산 더 있어요? 아이 그래 그만해. 그만해. 힘들어 나도. 코스피 전망까지만 갈까요? 코스피 전망? 뭐 이제 오늘 장은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엄청난 돈과 자본을 넣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큰 회사들이 누가 이기던 지던 결론은 누구에게나 다 사실은 반도체는 필요하다. 이런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게임이 끝날 때까지 누구에게나 칼 한 자루씩 방패 하나씩 필요한 것처럼 반도체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 관련해서 물론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주춤할 수 있는 뭐 그래도 뭐 좋은 의제는 아니니까요.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나라 회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전망 속에서 사실은 간단하게 소개드릴 게 몇 개 있다면 어제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전망과 관련된 거는 JP 모건이 올해 코스피 상단의 전망을 7,500까지 열었습니다. 코스피 7,500? 7,500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외국계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의 뒤질세라 우리나라 한 증권회사에서도 7,300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소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이벤트마다 조금 흔들거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아직은 우리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7,500이 되냐, 7,300이 되냐 이런 뭐 근거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몇 말씀 드린다면.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뭐 조방원이라든지 한국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들의 핵심적인 사업들의 성장이 지금 현재 20% 이상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게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고요.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조치들 연속적으로 지금 시기에 맞게 딱딱딱 되고 있다. 이게 시장의 믿음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JP모건 전망 중에서 제가 좀 재밌게 본 부분은 이거예요. 한국 증시 많이 올랐다. 외국인들도 이제 신뢰를 갖고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JP모건의 생각은 달라요. 아직 외국인들이 사지도 않았다. 산 이거는 적도 산 없다. 것도 아니다. 지금 들어온 거는 뭐 푼돈이야. 본사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큰 돈을 움직이는 영국 초병 하나 세워놓은 거다. 런던이나 뉴욕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지도 않았어. 그 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수급이 이어질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시장은 긴 활주로가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사실은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제대로 우리는 아직 너희들에 대해서 가치 평가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들어가면 더 커질 거야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편으로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요. 또는 이제 반도체만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얘기하는데 반도체를 빼고 계산해도 현재 한국 증시는 일본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시아 최강이야. 상승률이? 반도체를 빼고 봐도 아시아 최강이야. 이런 전망 속에서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이다. 굉장히 기분 좋네. 어제 그 재벌 총수들 대통령 만났던데 거기서 뭐 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지방에 관한 투자,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인 청년에 관한 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뭐 청년이라고 해서 뭐 기업들이 돈을 이렇게 직접 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신규 고용을 통한 고용을 통한 이제 청년 세대라든지 이쪽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주로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큰 설비 투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부의 이제 지방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지역에 이제 맞춤형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대략 한 300조 정도는 충분히 투자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와 10대 기업 총수들 간에 어저께 일단 합의를 본 내용 이렇게 보시면 아니 그 될 것 같아요. 재벌 총수들은 윤석열 앞에서도 투자한다고 얘기했겠지. 맞죠? 그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좀 초를 치나? 네. 이거 윤석열 앞에서도 맞아요. 투자한다고 예. 얘기했겠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출범기에 항상 하는 얘기고 또 이제 정부가 기침하면 저기서 몸살 앓는 것처럼 늘 하던 얘기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계획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네. 사실상 구체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설비 투자 계획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실제로 기업들이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원래 하려고 했던 투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실제로 해도 그게 기업에 도움이 되는 투자들 아. 그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다만 이제 고용 관련해서는 아직은 조금 이제 실제로 고용 계획이 발표되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조금 이제 지켜보시죠, 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정부가 노력하고 기업 노동자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겨요. 운 좋은 사람? 운 좋은 사람 못 이긴다. 누가 운 좋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내란 극복하고 최근의 운을 보면 네. 이재명 정부의 운은 상당히 좋아요. 아, 운이 좋아요. 예, 운이 좋은 겁니다. 만약에 2022년이었나? 그때 대선 때 네네. 당선이 됐다면 지금 같은 화랑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2023년부터 AI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쓱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한번 말했잖아. 2024년도에 삼성전자 텍스를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냈다고. 아, 그렇죠. 네. 그게 윤석열이건 이재명이건 이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법인세를 더 많이 내고 덜 내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200 몇십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300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대. 2027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추이가 뭐 80조 지난해 10월까지도 80조였거든. 네. 삼성전자 영업이익으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그랬다가 100조, 120조, 뭐 150조, 170조 그랬다 2027년은 지금 최근에 제가 본 거는 310 몇 조까지 나왔지. 하나가. 네. 그 정도로 이렇게 계속 영업이익이 이거 아닌 것 같아 가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주 최적기 타이밍에 그 투자의 타이밍이에요. 네. 그럼 투자의 타이밍에 그렇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고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고용이 많아지면은 뭐 여러 가지로 소득세 법인세랄지 뭐 복지 재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충당이 되고 그러면서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러면 잘만 되면 어떻게 한 5, 6년 동안 우리가 잘하면 네. 국민연금이 앞으로 한 50년 동안 고갈될 걱정은 아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좋아져 버리면. 네. 그래서 운도 굉장히 지금 따르고 있는 거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을 받아들일 이제 준비가 된 것도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거는 국민들한테 운이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국민들이 만든 거니까. 그렇지. 국민에게 운이라는 표현은 조금 결례인 것 같아. 내가 말하고 보니까 국민이 만들어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 운은 우리가 만들어냈지. 국민. 만약에 내란을 극복을 못하고 못하면 이거 다 이렇게 먹어. 그거야 뭐 운이고 당연합니다. 나발이고 없는 예. 거고. 그럼 미국에다가 한 5천억 달러, 1조 달러 퍼줬을 거야. 예, 그리고 자기들은 몰래 이렇게 뒷구멍으로 뭐 갖고. 예. 거기서 한 0.1% 떼먹고 그러겠지. 그렇지. 그랬을 거야. 네. 예. 고맙습니다. 김상국 의원은 어떻게 봐요 지금? 그냥 우리가 좀 정치자금법 이럴 거면 왜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세비 반띵 하는 조건으로 공천을 받아주기 위해서 윤석열에게 접근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뇌물 아닌가요? 포괄적 뇌물죄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무죄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하죠?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럴 사람들 이제 한둘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냥 야 너 로비 해줘. 나 공천 받게 해줘. 그러면 나 세비 받으면 반 줄게. 이게 이래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아니면 차용증만 써도 돼요. 이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정치 브로커의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완전 공인받은 거고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공천 뭐 여성 우대 정책이 있었고 하니까 공천 작업에도 문제 없었다 하는데 똑같이 김경 시의원도 영장 치면 안 되죠. 그러면 무죄 방면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공당의 공적인 절차를 거쳤던 거잖아요. 돈도 지금 뭐 빌렸네 뭐하니 뭐 돌려줬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대가관계 이런 게 하등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세비로 반을 나눠도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아 급여 명목이지. 당신 일한 거는 인정이 된다. 출근을 뭐 하긴 했네라고 하면서 그러면 정확히 이 절반의 금액이 이 급여라는 건 어떻게 재판부는 확신을 합니까? 그리고 이 기간은 다르지만 대여금이라고 하면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명태균한테 김영선에게 돈이 건네간 그 정황은 있나요?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한 평가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그냥 심증을 굳히고 결론을 정해놓은 다음에 논리를 짜집기한 그러니까 허술하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지금 그 창원지법의 김인택 부장판사가 이 재판장이었는데요.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 판사는 그 과거에 이제 면세점에서 그 뭐 해외 명품들 뭐 80% DC 받고 사고. 아, 톰 브라운. 뭐 톰 브라운부터 시작해서 뭐 막스 마란가요? 뭐 브랜드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로 논란이 됐던 판사이기도 한데 이 재판을 한 것이고요. 사실 그 관련해서 징계를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면세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아닌 거는 이미 다 알려진 것이고 지금 우리 장윤미 변호사 얘기해 주셨지만 세비 반띵 얘기하고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공천 관련된 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 고령군수나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됐던 사람들이 각각 명태균 씨한테 1억 2천만 원씩 줬어요. 그 1억 2천만 원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거의 10개월 앞둔 시점에 줬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성 없고 뭐라는 거야 진짜. 그때는 각 정당이나 선거 관련한 구체적 준비를 안 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줘도 괜찮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출마를 확정한 건 아니었지 않았냐 그때 당시.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1년 전에 출마 준비하는 사람이 한 1억 갖다 주면서 나 공천받게 미리 하고 가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하면 이게 저는 지금 저는 사실 와서 이거 소식을 접했는데 황당해요. 예. 그러니까 그 세비 반띵 했는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명태균이 윤석열하고 김건희에게 김명선 공천 줘야 한다라고 요구했고 그렇죠. 그 대가로 반띵을 갔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도 되는 거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되는 건데 굳이 이게 대여금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빼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아니 8개월 9개월 전에 아직 나 공식 출마해요 하기 전이면 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 지금 논리에 따르다면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법의 국제가 1년 전에 필요하구나. 돈 줘도 법에 저촉 안 되는 방법은 있습니다. 출마 안 하면 됩니다. 출마했잖아요. 출마 안 하면 안 됩니다. 출마하면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이런 일들이 20년 전에 많았어요. 그래서 정치관계법이 강화된 겁니다. 옛날에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해서 정치인들에게 돈 주는 것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자금법을 강화해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주는 돈은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다 정치자금법에 적용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회가 돈을 준 게 사실 뇌물죄로 성립하기는 애매한 게 구체적인 대가가 정확치 않아요. 그럼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권성동 의원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광의의 개념으로서 적용해서 정치자금법이 적용이 됐던 거예요. 이 정치자금법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이야기예요. 이 논리는.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무죄를 준 논리 중에 하나가 그 돈을 줄 때마다 차용증을 썼다. 거기에 공천 관련성 있게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용증을 쓰면서 사무직 운영 목적으로라고 했다라고 하는 점이랑 그리고 나중에 사실 이게 좀 잘 안 되고 틀어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차용금 변제를 독촉한 점이 있다. 그리고 결국 잘 안 돼서 다시 돈이 빽했다. 이거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여금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월급이라고 하면요. 이게 또 뭐가 되냐면은 명태균 씨가 운영했던 사무실은 유사선거 사무실이 되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불법 선거운동원이 됩니다. 심지어 명태균 씨가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그냥 막 그 영업 담당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도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정치관계법이 여러 개 짬뽕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이게 헝클어뜨리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김인택 판사의 판단은
그 명태균 씨의 말을 다 받아들여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대로 그걸로 변호인처럼 구성을 한 거죠. 심지어 변호인단이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변호를 네.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판결문까지는 안 나왔고 설명 자료 정도는 지금 나온 것 같던데 네. 우리 지금 정구승 변호사가 설명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하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그 인상적으로 봤던 여러 장면들 중에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입니다. 그 김영선이가 경선 때부터 열심히 했고 해서 내가 좀 해줘라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그랬더니 명태균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입증이 끝난 거죠. 그렇게 사실. 시작이 되어서 그 대가로 그 김영선 공천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당시 이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고 윤상현 의원하고 뭐 오갔던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었어요. 그 이후에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씨도 통화를 합니다. 옆에서 윤석열이 막 뭐라고 떠들고 있죠. 맞아, 미르라고 해. 네, 뭐 당선인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선인 뭐 내세우지 마시고 뭐 미르라고 해요. 잘 될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5월 9일이에요. 2022년. 내일이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근데 5월 9일에 이 통화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거기서부터 사실 소위 말하는 명태균 게이트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뉴스토마토가 9월 7일 날 기사 쓰고 9월 5일이었나? 하여튼 기사를 쓰고 그때는 뭐 칠부람, 홍매화 이런 것들 나왔던 것이고 윤석열의 목소리가 직접 등장하면서부터 이건 빼박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계엄을 일으킨 그 날도 그 명태균 씨가 이제 뭐 민주당에게 제공을 하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기소가 되는 날이었기도 했고 예. 그런 날에 사실은 이런 압박들이 모여져 갖고 사실 계엄 버튼을 누른 건데 이렇게 김건희 씨 자기 남은 임기보다 짧은 1년 8개월 나오고 명태균 씨 무죄 나올 거였으면 윤석열만 바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김영선의 공천을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그 김건희 때하고 똑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공건위에서 토론하고 투표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천된 거다라고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증거들이 제출이 안 됐느냐? 다 됐잖아요. 다 됐어요. 법원의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 대한 너무 몰리해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일부러- 다수결로 됐다라고 일부러 해서 이해를 안 하려는 몰리에라고 생각하지 마. 저도 동의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식 저도 정치 그 뭐 선거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그 녹음이나 여러 가지만 보더라도 정치 영역에 대한 이해가 적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사실은 모리에를 가장한 사실상 봐줄 결심이 아닌가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세포 판결인 거죠. 이 판사의 의견대로 유죄가 성립되려면은 공관위원들 회의하고 있는데 가서 돈 딱 내고 거기에서 공천 주세요 해서 받아오는 그렇죠.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무죄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거의 뭐 야바이판에 돈 놓고 돈 먹게 하지 않으면은 유죄가 아닌 거야 이거는. 야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게 논평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상식에 네. 이거 어려운 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법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일반 상식으로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서 1월 28일에 있었던 김건희 1심 선고에서 우인성 판사의 판단과 지금 이 김희택 판사의 판단이 흡사한 부분들이 제법 둘이 있잖아요. 친한가요? 모르겠어요. 교집합이 그 선고, 그 재판이 오늘 재판에 영향을 줬을까요? 아무래도 선행 판결로 참고는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쟁점이 법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상당히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공천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마 거의 판박이인 거는 그 판결을 아마 명태균 씨 측에서 증거로 제출했을 수도 있고요.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예. 있으니까. 그래서 참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설명 자료에서도 그 공천 관련성 세비 절반의 공천 관련성을 판단한 부분은 거의 그때의 설명 자료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입니다. 김건희 재판 때랑 비슷하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대로 나온 워딩 그대로 읽어드리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결정한 점. 그 피고인 김영선 씨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고 대선 기여도 높았던 점을 보이는 점을 보면 이게 공천 관련성이 없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공천이 잘 되었다, 정상적이다. 적법적인 공천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정상적인 공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법의 판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천이었느냐 오염된 공천이었느냐를 법관이 판단을 해서 정상적인 공천이었다 판단했다는 말인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공천이냐고요. 돈이 오고 그리고 또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전화고 가고. 아 심각하네요 진짜. 아니 그
참. 그 아까 우리 JYP가 설명해 주셨는데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왜 생겨났고 그게 생긴 이후에 점점 강화됐던 이유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이게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하는 게 정치활동이냐? 그러니까 정치인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의 대상자인데 그렇죠. 명태균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 로비하러 다녀도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만들어줘도 정치 활동을 하는 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의가 새로운 전문직이 네, 생기겠네요. 새로운 전문직이 생긴 거죠. 여의도에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주는. 형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게 산 거야? 이거 하면 돈을 많이 벌. 로비스트법이 있네. 우회적으로 허용해주는. 차라리 이거를 역으로 구성 요건을 구성을 하면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게 불법적인 정치 행위를 명시한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저 계약서를 이렇게 쓰는 거지. 공천 때문에 내가 너한테 돈을 대가를 주는데 준다. 이게 불법인 걸 내가 알지만도 계약을 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야. 그게 적혀 있어요. 명시해야 됩니다. 참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현금으로 받거나 숨기려는 목적이 있음을 서로 상호간에 인정한다. 왜냐면 제3자의 계좌로 받고 현금으로 다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의 계좌로 받아서 그렇죠. 예. 전달된 것까지는 인정해요. 근데 재판부가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렇게 이체한 거는 불법적인 금품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뭔 소리야? 저도 이 문장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불법이면 돈 뭉치 싸가지고 현금을 이렇게 은밀하게 주지 어디 계좌에 기록 다 남게 그렇게 남기지 보냈냐. 않는다.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돌려보내는. 제3자한테 돌리면 그러니까 우회한 이 거잖아. 사람들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이 판사. 바로 명태균 통장으로 줬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려보는 거 그것도 자체가 실제로는 명태균 씨가 그 신용불량이기 때문에 강효경 씨로 돌린 거다. 이런 식으로 아마 주장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역으로 구성 요건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이제 현금으로 하고 이게 불법임을 인정해서 우리는 숨기기 위해 현금으로 한다라는 약정이 없으면 처벌받기 쉽지 않다. 그리고 차용증도 그렇게 써야지. 야 이거 갈아야 라고 써놔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만약에 그 중간에 법인 하나 껴서 그 바지 사장을 놓으면 그것도 무죄가 피해 갈 되는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차명의 형태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브로커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면 처벌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이 됐건 뭐가 됐건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근거를 만들어놓은 판결로 보이는데 이게 명태균이 지금 이 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라는 부분. 앞서 김건희 선고에 있었던 그 내용이 윤석열하고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재판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죠. 아시다시피 이 재판은 이진관 판사가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재판에도 이 내용, 오늘의 선고 내용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 왜냐하면 김건희 선고 내용하고 오늘 선고 내용이 딱 부딪히는 게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김건희가 있고 명태균이 있고 윤석열이 있는데 네. 각각의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린 거고 우인성의 김건희 재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이거 받는 거 문제 없다 무죄. 그리고 이 창원지법에서도 이건 없었죠. 그 여론조사를 받은 건 없었죠. 예. 근데 윤석열과 관련해서 중첩된 부분을 이진관 판사가 아예 재판 진행하면서 이 선행 판결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참조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예측하기로는 또 법리적으로도 1심에 각각 하급심에서는 다른 양립 불가능한 판단이 이제 법률상으로 나올 수 있고 네. 아마 이진관 재판부의 재판의 어떤 그 부분을 보면 논리적으로 상당히 탄탄하고 경험치게 좀 부합하게 낸다고 인상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도 똑같이 이거 여론조사 받아볼 수 있는 거지. 전속적으로 이득이 귀속하지 않는 거니까 무죄 이렇게 이진관 재판부가 판단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판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 판결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다르면 저는 지금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네. 아무리 판사님께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자꾸 하고 있는 것이 일단 법리 판단을 떠나서 법리를 적용하기 전에 들어가는 사실관계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리 판단도 오염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 자꾸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너무 힘드셨던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말도 안 되는 거를 기어코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그때는 세상에서 그렇게 엄할 수 없게 그렇죠. 그런 법원이 어떻게 명태균 사건 또 김건희 사건 할 때는 이렇게 변호사보다 더 변호사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까지 가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사실이 지금까지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필요한 것 같다. 저도 동일합니다. 법 왜곡죄가 독일에 있는 구성 요건보다는 좀 더 명확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판사들의 재량권을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재량권을 좀 제한해야겠다. 지금 이 순간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네.